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챕터 3장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학파는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케인즈가 등장하기 이전의 경제학자들을 고전학파라고 그러는데요. 케인즈가 봤을 때는 대공황 이후에 자신의 생각이 이전의 경제학자들과 다른 좀 뭔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다 생각해가지고요. 자신만의 독특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케인즈 이후 등장하게 된 케인즈 학파가 있고 그 이전의 경제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경제학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그러한 시장의 가격에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것을 고전학파라 얘기하는데, 자, 교재 내용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고전학파 이론은 대체로 경기가 완전고용 국민소득, 완전고용 국민소득 근방에 유지되던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잘 작동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776년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1929년에 요때가 이제 대공황이 발생하거든요. 엄청난 경기 침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 이전까지의 경제학자들을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당연히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시작된 학파 주장들을 고전학파, 클래시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전학파는 이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필두로 경제학이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2번에 볼게요. 아니, 완전고용에서 이탈되면 다시 완전고용 상태로 복귀하는 강력한 힘이 작동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고전학파 이론은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폭넓게 받아들여졌으나 3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 이때부터요, 극심한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오케이. 대공황이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고요. 침체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오케이?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등장하는데 그게 케인즈가 되는 것이죠. 그 이전 단계. 자, 고전학파 이론은요, 4번에 보시면 단기적인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 자체가 가격이 조정 과정을 통해서 신축적인 조정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오케이? 자,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에 좀 적합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적합하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고전학파에 이때 이제 케인즈가 등장하는 거지.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요. 요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 요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작은 정부 이렇게 강조하게 돼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고전학파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가정 이렇게요. 자, 우선 1번 보시면 세이의 법칙이 있어요. 세이의 법칙. 자, 말하세요 법칙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세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세이의 법칙, 음형 처리된 게 있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여러분, 공급이라는 게 생산이잖아요. 어떤 걸 생산해, 공급을 해. 그럼 저절로 수요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세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면 등가의 법칙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걸 생산 공급했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분배를 하게 되고요. 자, 분배 소득을 통해 우리는 구매력이 생깁니다.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구매력이 창출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요로 연결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세이의 법칙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건을 수요한다는 것은 뭔가 생산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생산했어? 이게 팔릴 만큼 당연히 수요가 따라오게 되니까 과잉 생산이라든가 이게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공급은 없고요. 필요한 만큼 다 이렇게 없어. 이렇게 필요한 만큼 다 이렇게 생산되면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한번 볼게요. 시장에 대한 가정. 네, 한번 보시면 1번 볼까요? 재화, 노동, 대부자금 시장은요. 전부 다 완전 경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는 게 바로 고전학파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네, 요걸 생각하고요. 2번.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적이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가 경쟁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 경제 상황에서 시장 전체에서 결정된 가격을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가격 변수의 신축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의 신축성.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물가, 명목임금, 명목이자율. 이게 가격 변수야. 여러분. 아니,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가격을 뭐라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 P, 임금, R, 환율.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가격 변수라고 할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축적으로 잘 작동이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불균형이 발생했어.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아니, 우리 미시경제 파트 앞에서 했잖아요. 생산량이 되게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하락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초과 수요가 발생해. 자,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게 돼서 즉각적으로 이제 균형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조정된다는 것이죠. 2번. 가격 변수들이 상하 신축적이면 노동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에서는 균형이 달성된다는 거야. 이 균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 여러분.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마트가 끝났어. 그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직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다 팔지 못했으니까 장터에 남아 있을 것이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 나 물건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사고 있네 해서 장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즉, 이 균형이 달성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장터가 끝났을 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딱 맞아 떨어져서 공급하려는 사람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딱 이제 원하는 걸 가져가고 집에 가버립니다. 막
마켓이 시장이 클리어링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산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장이 청산되었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죠. 즉각적으로 가격이 조정돼서 균형이 달성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2번, 가격 변수가 상하 신축적으로 됐다. 시장 청산이 일어났다. 그 화살표도 보시면 균형이 유지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자, 완전 예견이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 정보 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각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선호, 생산기술, 물가 수준, 경제 정책,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 정보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 5번 보시면은요. 자, 노동시장에 대한 가정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똑똑 이렇게요. 자, 이렇게 똑똑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뭔가 우리가 뒤에 얘기할 건데 화폐 환상에 빠져 있지 않다. 요거랑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환상, 착각 이게 없어요. 화폐 환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실질 임금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자들도 뭐에 의해서 결정하냐면 실질 임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 있잖아요.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인 기업도 실질 임금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우리 화폐 수량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화폐 수량설. 자, 이거는 우리 뒤에 고전학파 메커니즘 할 때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 할 때도 얘기할 거고요. 화폐에 대한 견해 그거를 얘기할 겁니다. 1번,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은 통화량과 물가가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MV는 PY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M이 통화량이 되고요. 그리고 V라는 게 유통속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속도. 자, P는 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Y는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 자,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유통속도가 일정하고요. 국민소득이 일정한 상황에서요. 자, 물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듯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 예, 다른 것보다 통화량을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증가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고전학파의 그 마인드를 살펴봤으니까 고전학파 시각에서 봤을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국민소득의 결정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번에 보시면 먼저 생산함수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총생산함수 이렇게요. 국가 전체를 나타낸다 해서 앞에다가 총자를 붙여요. 그래서 총생산함수 네, 이렇게 봅니다. 자, 밑에 1번에 경제 총생산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최종 생산물을 하나로 집계한 실질 GDP. 요 Y가 실질 GDP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GDP야. 그래서 실질 GDP 이렇게 있고요. 요 실질 GDP는요. A라는 기술과 더불어 F 노동과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ggregate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것을 다 집계해서 더했다, 서메이션 했다, 뭐 적분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이고요. 그리고 캐피탈 이게 자본이고요.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를 나타내는 기술이 바로 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볼까요? 동그라미 3번. 총생산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4번 보시면 A가 그냥 1로 돼 있으면 깔끔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A 나중에 살릴 건데 A가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생산함수 자체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계선 K를 고정시켰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이제 단기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전형적인 생산함수는 우리 앞에 다시 가봅니다. 자, 여기가 노동이고요. 노동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Y라는 실질 국민소득 GDP가 되어 있는데 이 생산함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생산이 이제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그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이 생산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이게 체감합니다. 이게 체감한다. 이 뜻은 밑에서 봤을 때 오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6번 볼게요.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생산 함수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계 생산 체감,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학 체감 법칙이 성립한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7번. 경제의 총생산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실질 GDP는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실질 GDP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A는 1로 고정돼 있고 K도 그냥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볼 거니까 이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어떻게 몇 명 이렇게 채용하는 게 좋아? 요걸 보는 게 이제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노동시장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밑에 노동에 대한 수요 나와 있습니다. 자, 노동에 대한 수요. 여러분, 우리 그 생산 요소 시장 미시 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노동을 몇 명 채용해야 됩니까?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자,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이라고 할게요. 기업. 고용주라 합시다. 고용주가. 오케이. 그래서 기업이 자, 노동을 채용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채용할 것인가? 그거는 주어진 임금 보고 결정합니다.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W야 임금에서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위해 최적 고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걸 보는 거야. 최적 고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는요. 임금이 W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이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노동이고 한계 생산 같이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VMPL.
기억나십니까? VMPL은 P 곱하기 MPL을 VMPL이라고 해요. 한계 생산 가치, 노동의 마지널 프로덕트 밸류입니다. 밸류. 우아양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MP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인데, 한계 생산. 자, 거기다가 P를 곱합니다. P가 가격이 되는 거지. 가격. 그래서 가치. 가격이 가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생산 가치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게 바로 VMPL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면, 만약에 손흥민 선수한테 임금을 줬는데 그 임금이 한계 생산 가치보다 임금이 더 높다고 생각해. 그러면 노동을 감소시키는 게 바람직하고요. 임금보다 VMPL이 훨씬 더 커. 그러면 노동을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언제가 최적입니까 하면 임금이 VMPL하고 같을 때 이때 노동이 바로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게 낫겠니 해서 VMPL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금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최적이고, 임금이 하락하면요 여기가 최적이고. 자, 각각의 주어진 임금이 W0일 때, W1일 때, 고용이 이렇게 W0일 때 L0, W1일 때 L1. 이게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적정, 동그라미 거기 보시면 1번의 두 번째 줄에 노동의 적정 고용 조건. 적정이라는 게 최적이야, 최적. 적정 고용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영 처리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얘가 왜 우아양합니까 하면, 우리가 앞에서 요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서 고정됐다고 상정할게요. 그래서 앞에 가정에서 요거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예,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막 조정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할 건데,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면 개별 기업들은 그 가격을 주어졌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체감한다고 우리가 상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체감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의 요거 VMPL이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게 되면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하향하게 되는데, 우하향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P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P로 정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MPL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명목 임금과 여기 나와 있는 실질 임금과 그러한 차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을 실질 임금으로 표현하면 MPL이고요. 명목 임금으로 표현하면 VMP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3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거는 개별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요, 경제 전체는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줄에 수평의 합. 자, 그러면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보다 훨씬 더 완만한 탄력적인 형태로 도출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노동에 대한 공급 한번 볼게요. 노동에 대한 공급. 여러분,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는 누가 공급합니까? 근로자가 노동을 공급하죠. 근로자가. 자,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효용 극대화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구할 때, 자, 임금이 상승한다라고 할게요. 우리 미시경제 저 앞에서 봤었는데, 임금이 상승하면 두 가지 힘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대체 효과는 뭐냐면, 임금이 올라갔네? 임금이 여가의 가격입니다.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자, 프라이스 여가의 가격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가를 줄이는 게 낫겠지. 여가를 줄이고요. 비싸졌으니까 대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바로 대체 효과고. 자, 소득 효과는요. 실질 임금이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는 정상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가가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럼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여기 작동되는데 이렇게 노동 공급이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증가하고요. 임금이 올라갈 때 여기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노동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결국 어느 게 더 큰가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에 그러면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개별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가 되고요. 2번 보시면 이렇게 수평의 합으로 도출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는 조금 더 완만해진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식에 통하는 게 대체 효과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임금이 올라가요. 자, 그랬을 때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공급이 있고 임금이 있을 때 실질 임금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후방 굴절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니까. 얘는 좀 삐딱선이를 타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인데, 얘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이고, 그래서 이거를요 다 서메이션 해서 더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개별이니까 시장 전체로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요거를 서메이션 해가지고 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후방 굴절하는 구간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 근데 다 서메이션 하면은 특별한 사람들은 이제 상세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후방 굴절하는 게 똑같지는 않겠지. 그래가지고 우상향 하는 걸로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만나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균형,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물가가 거기 변하고 W 임금이 변하고요. 그래서 둘 다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경우, 그럼 언제나 균형이 달성돼요. 자, 그런데 우리 거기 보시면 조금 그래프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실질 임금이 조정돼서 균형이 된다. 그렇게 그냥 가볍게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노동 공급 곡선은 실질 임금에 대해서 이게 플러스야. 그쵸? 실질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을 많이 하는 대체 효과가 작동돼서요. 그리고 노동의 수요 곡선은 실질 임금에 대해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 임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자, 원래 이제 균형 상태야. 예를 들면 요 상태가 균형 상태 이렇게 하시죠. 거기 보시면 이게 P0 하에서 W0 이렇게 나가 있고요. 1,000원이고 임금이 100원, 여기 물가가 100원이라 할게요. 임금이 1,000원이면 물가가 또 100원이면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상품 개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실질 소득이죠.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1번 보시면 명목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인 상황에서 여기 균형 상태가 이렇게 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물가가 상승했어. 이게 실질임금인데 여러분 물가가 상승했어. 그러면 이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따라오셨죠? 자, 물가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예를 들면 물가가 상승했어.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200으로 상승했으니까 명목임금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품을 5개밖에 구입을 할 수 없게 되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P1으로 상승했는데 명목임금은 아직 상승 안 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임금은 1,000원인데 가격이 200원으로 올라가면 내가 받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실제 소득은 떨어지는 거지. 이해 가시죠? 아니, 내가 1,000원을 받았는데 화폐 가치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과의 가격이 2배로 올라갔다 칠게요. 요게 명목임금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P가 물가 이렇게 된다고요. 물가. 자, 근데 명목임금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실질임금이 하락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일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니까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아니, 근데 노동자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실질소득이,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는데 임금이 하락하는데 자, 노동자들이 어떻게 된다? 노동자들이 똑똑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가정 보면 완전 예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똑똑해요. 근데 기업은 당연히 노동자들보다 좀 똑똑한데 여기서는 노동자와 기업이 다 같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제가 지난번보다 생산성이 떨어진 건 아닌데 똑같은 명목임금 1,000원 받으면 물가가 올라가서 제가 살 수 있는 사과가 기존에는 10개를 살 수 있는데 이제는 5개밖에 못 사니까 반토막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욕심 부리는 건 아니고 사과를 10개를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실질임금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W를 상승시켜 달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로? 그렇죠. 2,000원으로 이렇게 상승시켜 달라 그러면 사과의 개수가 똑같이 10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2,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사과의 개수가 200원이더라도요. 요거 두 개가 똑같아집니다. P1, W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명목임금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2,000원으로. 그래서 명목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승해서 실질임금이 이전과 동일하게 되면 스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물가가 P1으로 상승하면 명목임금도 상승합니다. 아니, 그래야지.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명목임금이 1,000원이고 물가가 100원일 때 명목임금이 2,000원이고 물가가 200원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 고용량이 L0 수준이 되면 다시 이렇게 있다가 여기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전학파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하는 물가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니까 명목임금이 조정을 합니다. 임금이 신축성에 이걸로 인해서 신축성으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4번에 보시면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고요. 실업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생기는 것이지 금방 회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거를 여기는 명목임금을 P로 나눈 이게 실질임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임금의 축으로 나타냈는데 요거를 명목임금 축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명목임금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뭔가 가시적으로 좋긴 해. 더 쉽긴 해요. 근데 그거는 우선 넘어갈게요. 우선 실질임금으로 해주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임금이 막 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3번.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 소득의 결정. 자, 우리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그걸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동의 수요가 있고요. 거기 생산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노동시장에 수요 공급이 있고요. 여기 생산함수가 있고요. 거기는 Y랑 완전 고용 상태에서 나타내는 하나의 약간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자, 각각의 축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나타내는 실질임금이고요. 노동이 되겠고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 고용 상태가 결정되고요. 생산함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임금, 여기 생산량 이렇게 있고 노동일 때 여기 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가 P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AS 곡선을 도출하려고 하는 건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물가가 P0라고 할게. 자,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점 찍은 거는 여기가 P0일 때 여기야 A, 여기야 A, 여기야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노동은 완전 고용 상태가 되겠고 완전 고용 상태. 자, 여기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P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얘도 W0라 할게.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물가가 상승했다고 할게요. 그때 국민소득이 여기가 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Y라고 할게. Y 맞춤과 Y 맞춤과 요 축이 Y야. 자,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가가 P1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고용이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생산이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갔는데 생산이 증가하면 이게 AS가 우상향, 감소하면 우하향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선 1번 단기 볼게요. 자, 물가가 P0일 때 실질임금은 이렇게 되고요. 고용량은 L0가 되고요. 완전 고용 산출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데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상승.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럼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얘가 내려가요. P1에서 W0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 상태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근데 즉각적으로 어떻게 앞에서 본 것처럼 즉각적으로 명목임금이 조정된다니까. 그래서 얘가 P1일 때 W1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물가가 P1으로 상승해도요. 명목임금이 바로 조정돼서 실질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금방 이렇게 가니까 A점에서 그대로 요거 B라고 할게요. B점이 달성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대로 B점이 그냥 달성되고요. 고용량도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내추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완전 고용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 B에 해당하는 점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이게 바로 AS 곡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이게 AS 곡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이다. 이렇게. 이거 수평 아닙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지. 여기다 Y를 놓고, 여기다 P를 놓고. 그래서 이게 바로 AS 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공급 측면만 이렇게 고려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 지금 보면 이 노동시장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생산함수에 영향을 줘서 AS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공급 측면만 강조합니다. 공급 측만 강조.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단기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냥 뭐 단기, 장기 굳이 거기까지만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책에 있으니까 살짝 볼게요. 장기는 그냥 막 그리기보다는 책에 있는 거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에 일정했다고 가정했던 요인들이 변하면 총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아니, 우리 밑에 그림에 살짝 나와 있는 거 볼 건데 2번 볼게요. 장기에 자본량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노동이라는 것은 이미 100명의 노동자 중에서 다 효율적으로 완전 고용되는가 이건데 인구 자체가 커지는 거야. 요즘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져서 뭔가 잠재 성장 능력이 위축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인구 자체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A라고 하는 기술 혁신이 이제 통해 가지고 기술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런 것들은 수요 측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K가 증가하거나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다 할게. 여기 C로 이동했다 할게요. 아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수요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이 노동의 수요 부분은 노동의 한계 생산과 관련된 거잖아. 자,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생산함수 자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자,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도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 책에선 여기다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요. 요 점이 이제 노동도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 자체도 올라가게 되니까 물가는 가만히 있었어. 주어진 물가가 P0, P1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AS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측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니, 주관식일 때는 여러분들이 노동시장과 생산함수랑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도출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 공급 곡선이네. 총 공급 곡선이네.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네.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네? 뭐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 정도만 살짝 봐주세요. 자, 그래서 47페이지 가보시면요. 노동의 수요 곡선이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균형 고용량도 증가하고요. 실질 임금도 상승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함수도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균형 고용량도 증가하게 돼서 잠재 GDP가 증가하게 되니까 수직의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7번도 볼게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보시면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여가 선호가 감소했어.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지 라고 하면 그때는 노동 공급 곡선이 여기 보시면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합시다. 노동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 D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럼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생산량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낌 자체가 뭐냐면 노동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증가하거나 기술 혁신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돼서 노동이 더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을 때 노동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니까 AS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8번 다시 결론 보시죠. 노동의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면 고용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직의 총공급 곡선 A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하고요 같이 연결해서 나타내는 고전학파 모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하실 때 간단한 수요 공급이지만 명목 임금과 P분의 W 해서 이게 변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노동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고 고전학파는 고전이니까 공급만 강조하는 모습. 여기 나와 있는 명목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돼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면서 잠깐 일시적으로는 고용 감소나 초과 수요라든가 초과 공급이 생기지만 즉각적으로 조정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기술 혁신을 통한 이런 것들 때문에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미시랑도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고요. 나중에는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대부자금 시장에 대한 세이의 법칙 관련된 거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습 잘 해주시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